안녕하세요. 하정관학원 이지수입니다. 오늘 은하출판사 6회 실기 모의고사 해설 시작합니다. 71번 오랫동안 누워있던 부동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체위성 저혈압의 원인을 보면 오랫동안 부동 상태의 환자가 움직이지 않다 보면 말초혈관의 수축 능력이 저하된 부동 환자는 하지의 정맥혈이 하지 쪽에 머물러서 심장으로 귀환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귀환이 안 돼서 결국엔 심장에서 받아들이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기립에 의해서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천천히 체위 변경을 하도록 격려한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 문제에서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4번 하지 정맥 우려에 의한 거네요. 자, 72번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도록 억제하기 위한 물리적인 도구죠. 자,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될 때 이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억압하는 일이다 보니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자, 반드시 의사의 서면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구두 처방이라든지 피로시 처방 이런 것들은 원칙이 아니고요. 반드시 서면 처방 받으셔야 되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억제제를 사용하는 부위가 아닌 곳에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라는 말은 억제는 최소한으로 사람의 신체를 억압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몇 시간, 2시간마다 30분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 찰과상이라든지 순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억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패드를 대어 피부에 찰과상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전신 억제제는 침상 틀에 묶어야지 침대 난간에 사이드레일에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사이드레일은 고정이 쉽지가 않고요. 이제 사이드레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묶여 있는 어떤 사지 같은 것들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침상 난간이 아닌 침상 틀에 묶으라는 거. 그다음에 억제제 사용 시에는 정서적 지지, 이게 환자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지지해라. 자, 그러면 1번에 의사의 필요시 처방 안 돼요. 보호대 적용 후 침대 난간에 묶지 않고 침상 틀에 묶고요. 2시간 간격으로 풀어놓는다는 거. 가능한 한 가동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억제는 적게 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3번 뇌의 손상으로 뇌출혈이 있대요. 우리 뇌출혈이라든지 뇌수종 혹은 뇌종양 이런 것들 두개강 두개골 안쪽에 있는 두개강 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압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3대 증상 외워주셔야죠. 두통, 두개강, 이게 두개골에 쌓여있는 그 공간에 뭐 출혈물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같은 것들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두통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연수와 같은 그런 중추신경계가 자극이 되면서 구토, 사출성 구토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두부종은 여기서 유두는 그 유방에 있는 유두 아니에요. 그죠? 가슴에 있는 유두가 아니라 시신경 유두 같은 것들. 원래 이제 안구는 눈은 태생기 때부터 원래 뇌의 일부였었죠. 그렇죠? 뇌의 일부였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안구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시신경 유두 쪽이 뒤에 있는 뇌 쪽에 이제 그 어떤 압력이 증가하면서 시신경 유두가 앞으로 돌출이 되고 부종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막 뿌얘진다든지 그래서 만성 증상 3대 증상 두통, 구토, 유두부종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로 보시면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머리를 약간 올려주시면 좋죠. 그죠? 압력 떨어지게. 그리고 동공의 크기 자주 관찰하고 의식 수준 사정해라. 머리 너무 자주 움직이게 되면 압력 손상받은 부위 쪽으로 해서 손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주 움직이지 말아라. 자, 그래서 1번에 머리 자주 움직여주지 않고요. 동공의 크기 자주 관찰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개강 내압 상승하면 안 돼요. 지금 가뜩이나 상승돼 있어서 두개내 실질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머리를 올려주고요. 흉곽천자는 우리 폐라든지 어떤 흉곽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거죠. 답은 2번. 자, 74번 한쪽 다리가 약한 환자 보행기의 워커죠.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 보행기 사용법에서는 중요한 게 보행기의 높이.
그래서 팔꿈치를 30도 정도 굴절되게 팔걸이를 둔부 높이에 둔다는 거. 자, 요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 또 그 팔걸이가 낮게 되면 환자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럼 요통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높으면 팔이 지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0도 정도 굴절되게 팔걸이를 둔부 높이에 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조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셔야 된다고요? 불편한 쪽 뒤에 서서 지지해라. 자, 그래서 지금 보행기 사용법의 30도 각도인 것은 답은 2번밖에 없네요. 75번 고압증기 멸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고압증기 멸균은 우리 물리적 소독 방법, 물리적 멸균 방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온의 압력과 스팀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물리적 소독 방법이에요. 자, 120도에서 2, 30분 동안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비 소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끓여도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독이 가능하고 이제 그 이상의 온도로 하게 되면 멸균이 가능한 거죠. 소독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이제 열과 습기에 강한 가운, 면직류 같은 것들, 그리고 수술기구나 우리 세트들 있죠. 도뉴 세트와 같이 스테인리스 재질들이요. 그리고 린넨, 수술기구, 방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내시경 같은 것들은 열과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기라는 거.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은 우리가 물과 전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병원에서 사용하기 이상적인 멸균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금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이오가스 멸균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압증기 멸균 할 수 없는 제품들을 보통 이제 이오가스 멸균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학적인 약품을 이용해서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라고 하는 약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화학적 소독 방법이고요. 고압증기 멸균과는 다르게 낮은 온도에서 약품을 이용한 냉멸균이에요. 자,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길고 통기 후에 사용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우리 습도나 열에 민감해서 고압증기 멸균할 수 없는 것들,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멸균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열 멸균도 있었어요. 건열 멸균은 어떤 습기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이런 약품들이 첨가되면 안 되는 제품들, 특히 이제 바셀린 꺼즈라든지 파우더, 오일, 연고 이런 곳들에서 건열 멸균하게 돼요. 건조한 열에 의해서 굽는 형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는 고압증기 멸균 물어본 거니까 자, 일단 1번에 고무 제품 이런 거 할 수 없네요. 휴지, 서적 이런 것들 막 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방포나 드레싱 세트, 우리 면직류라든지 이런 드레싱 세트나 도뉴 세트와 같이 스테인리스 재질들의 기구들은 고압증기 멸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죠? 지금 요즘에도 가장 그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이제 손 씻기죠. 답은 2번. 자, 77번 복통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촉진하려고 하는데 복부검진 시의 간호네요. 복부검진 시의 그 간호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자, 복부검진 전에는 따뜻한 환경을 일단 제공하고 방광은 소변을 비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방광이 팽만돼 있으면 아무래도 검진 시에 환자도 불편하고 검사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광을 비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배횡와이 다리를 구부리고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배영아이를 취하게 되면 복부 긴장감도 완화되고 검진이라든지 환자 불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78번 환자의 체위 유지 및 자세에 관한 기본 지침했어요. 우리가 이제 욕창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해부학적 체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절은 약간 굴곡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신전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해부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을 때 보면 약간은 제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약간 굴곡 상태에 있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 자, 1번에 해부학적 체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79번 수술 후 무기폐와 폐렴 등의 호기압병증, 우리 수술과 간호에서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자, 첫 번째 의식 상태 사정이에요. 그리고 체위. 그래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앙화의를 취한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는 거, 의식이 회복이 되면 반자의를 취한다는 거. 자, 근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무기폐와 폐렴 예방을 위해서 무기폐 예방 위해서 시모페라,
그 다음에 폐렴 예방을 위해 기침해라, 혈전성 정맥염과 같은 부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체위 변경해라. 자, 그래서 답은 3번 심호흡을 권장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우리 제세동기 사용 시 패드 부착 부위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패드 1번은 일단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부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는 거. 자, 요거 위치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제세동기 사용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돼요. 제세동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 시행 후에는 다음번 어떤 리듬 분석이나 뭐 아니면 그 제세동 전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그래서 제세동기는 가장 먼저 일단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해라. 리듬 분석하고 충격 시행해라. 자, 요거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패드 부착 부위 그거 기억하시고요.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이 시행될 때, 전기가 이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1번, 자, 호흡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상호흡을 살펴보면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 정도로 12회보다 느리면 서호흡, 빠르면 빈호흡, 그리고 횟수와 깊이가 단순히 이제 빠른 호흡은 빈호흡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횟수와 깊이가 모두 증가된 경우를 이제 과호흡이라고 하죠. 보통의 이제 질환들,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빈혈 이런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호흡을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고 횟수도 빠르지만 깊이도 증가된 상태의 과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호흡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할 때 고통이 따르는 상태인 것. 그래서 호흡 시에 나타나는 어떤 곤란한 상태, 호흡곤란이라고 한다면 이제 증상에서 동반하는 증상은 청색증,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문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활동량도 저하되고 과다하고 빠른 호흡, 이제 그 비코비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콧날개를 벌렁벌렁거리면서 하는 그런 호흡들도 있을 수 있고, 정상 호흡 근육을 쓰다 못해서 노력 호흡과 동시에 이제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는 쇄골상, 늑간, 흉골, 기관 부위가 함몰되는, 제가 이거 수업 중에 한번 추하게 한번 보여드렸죠. 견축을 보이게 되는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지. 임종시 호흡이다. 그래서 체인스톡, 스톡이 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흡과 과호흡이 주기적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고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주기적으로 이제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 그다음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인데요. 이게 이제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 시에는 과일 신내가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뇨병성 혼수가 나타났을 때는 고혈당에 의한 문제인데요. 혈당이 높다는 건 그만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내로 갖다가 끌어쓰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지방 같은 것들을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대사산물인 케톤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런 케톤들이 쌓이면서 호흡 시에 과일 신내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쿠스말 호흡이겠네요. 그리고 2번에 신생아 50회 정도 정상, 30에서 50회까지 정상이잖아요. 유아들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요. 성인도 16회 정상 범위 안에 드네요. 그 성인의 운동 직후에는 당연히 호흡수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30회 정도 정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쿠스마을 호흡. 자, 81번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침상 난간 설치하고 침대 바퀴 잠그고 침대 높이는 만약에 낙상을 하더라도 어떤 상해가 적게 침상을 낮춰주고요. 병실 바닥 젖지 않게 신발이 벗겨지지 않는 실내화. 자, 그러면 82번의 답은 2번이네.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침상 난간을 설치한다. 83번 요실금 수술, 어떤 비뇨기생식기계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수분 섭취를 왜 증가시켜야 되냐면요. 어떤 그
비뇨생식기계에 농축되어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혈전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혈액 같은 것들이 고여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수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답은 5번. 84번 분만 시 회음 절개. 우리 회음보호술은 분만 과정에서 분만 2기에 해당이 되죠. 자, 회음 절개를 시행한 산모에게 좌욕을 실시하고자 한대요. 이제 산욕기 때 이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좌욕은 일단 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요즘에 이제 좌욕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대야를 사용할 때는 소독된 대야, 이제 대야째로 끓인다는 거 38에서 42도 정도 유지하고요. 체온보다 약간 높네요. 자, 수유 후나 화장실 다녀온 후에 사용하게 되면 수유 후 우리 오로 배출, 오로 같은 것들 배출에 용이하죠. 그다음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 실시하는데 그렇다고 매번 수유 후 매번 화장실 다녀온 후가 아니에요.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는데 이때가 수유나 화장실 후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좌욕하고 나면 소독된 수건으로 닦아라. 그 다음에 편한 자세로 앉지만 쪼그리고 앉지 말아라. 왜냐면 아래쪽에 치액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기고요. 1회 5에서 10분 정도. 목적은 상처 치유, 염증 감소, 충혈 완화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럼 1번에 세수대야에서 뭐 절반쯤 물을 담고 대야째 끓인다. 이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휴지로 닦고 대소변 후에 반드시, 항상 매 대소변 후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수대야까지도 모두 소독하고 사용을 하고요. 5번에 수유 전이 아니라 수유 후에 좌욕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오로 배출 후에 하는 것이. 그래서 답은 1번. 85번 우리 약물의 보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좌약이에요. 자, 먼저 좌약은 우리 실온 보관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냉장 보관하는 약물들인데, 냉장 보관하는 것들 중에 혈청, 예방 백신, 그리고 우리 헤파린, 인슐린 같은 것들, 간장 추출물 이런 것들은 모두 냉암소, 냉장고에 보관하죠. 하지만 좌약은 실온 보관한다는 거. 그러면 답은 3번.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약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실온 보관한다. 86번 6세 환원 활력증후 체크들이 38.5도였대요. 열이 많이 나네요. 열을 데리기 위한 제공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고열 환자 일단 시원한 환경, 그리고 국부적인 냉찜질, 아이스팩 같은 것들, 필요시 미온수 마사지 같은 것들. 그래서 이때 미온수는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그래서 막 얼음물 아니에요. 그냥 체온보다 낮으면 환경으로부터 빼앗기는 그 열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열이 나다 보면 구강호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강간호, 그 다음에 처방에 의해서 알코올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수분 섭취 증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열을 내려니까 1번에 담요 덮어주는 거 아니고요. 2번에 옷을 벗기고 통풍과 환기를 시켜준다가 우선이고요. 자, 알코올 마사지를 하더라도 75%가 아니라 35에서 50% 정도의 마사지를 사용하고, 75% 같은 알코올은 소독 효과를 보이죠. 그래서 마사지는 35에서 50%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얼음물로 스펀지 목욕 이런 것도 이제 열사병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처치 직후 다시가 아니라 우리 30분 후에 체온을 다시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87번 우리 피하 주사는 약물을 피하에 주입하는 것으로 예방 주사, 인슐린, 헤파린 주사 등에 사용을 한대요.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피하 주사할 수 있는 약물들. 자, 그럼 인슐린 피하 주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인슐린은 냉장 보관한다. 그리고 인슐린은 사용 시 굉장히 미량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되면 그 미량을 주사기에 잴 때 거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품을 재게 되면 정확한 용량을 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굴려서 거품이 형성되지 않게 혼합한다는 거. 복부의 주사 시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인슐린 주사 후 문지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인슐린과 헤파린 같은 것들을 문지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인슐린은 피부 손상과 약물의 흡수 속도를 고려해 투여 부위를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죠? 매일 자가 투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이게 장기적으로 투약하다 보면 피부 손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약물의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부위를 매일 바꿔가면서 주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1번에 인슐린은 냉장 보관이죠. 2번에 세게 흔들면 거품이 형성돼요. 3번에 인슐린은 복부에 주사 시 흡수 속도가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문지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사 부위는 바꿔가면서 주사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88번 소독용액이 들어있는 소독캔을 멸균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뚜껑이 있는 이런 소독캔들 말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알코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다든지 뭐 코튼볼 같은 거 담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 소독캔은 우리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가게. 그렇죠? 이렇게 손잡이를 그래서 내면이 아래로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아야 될 때는 바닥면이 더 더럽죠. 그래서 내면이 위로 가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용기의 가장자리는 우리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어떤 액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을 한번 버려내기 위해서 조금 따라 버린 후에 사용한다는 거. 다른 용액은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용기에 넣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용액을 따를 때는 조금 버린 후에 따른다. 그쵸? 답은 1번. 자, 2번에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가게 해야죠. 그리고 3번에 뚜껑을 열어서 내면을 아래로 가게 하고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빨리 닫아야죠. 공기 중에 또 미생물이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89번 드레싱의 형태 중 욕창이나 화상, 정맥류, 궤양 이런 것들은 제가 2차 유압의 상처라고 그랬죠. 자, 2차 유압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가장자리가 맞물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리가 맞물리지 않는 특히 이제 화상 같은 것들, 욕창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1차 유압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가장자리가 맞물리는 상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절개된 상처들, 뭐 수술 부위 봉합 상처라든지 뭐 이런 가장자리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붓는 상처들, 이거 이제 1차 유압의 상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상처 드레싱의 종류로 봤을 때 이제 상처들에 따라서 드레싱을 이제 좀 건조하게 할 거냐, 습하게 할 거냐로 나누는데, 자, 건조 대 건조 드레싱은 건조한 꺼즈를 붙이고 그 위에 건조한 꺼즈를 붙여서 드레싱이 계속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에서는 1차 유압의 상처를 덮을 때 우리 수술 봉합 부위라든지 절개 상처 이런 부위에는 배액물이 거의 없고 조직 상실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조한 꺼즈를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창이나 화상과 같이 상처의 가장자리가 맞물리지 않아서 아래에 있는 상처 조직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는 건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건조한 꺼즈가 그 상처 부위에 있는 배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착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제거할 때 굉장히 이제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액물이 있는 청결하지 않은 특히 2차 유압 상처라든지 이런 감염된 상처에서는 젖은 꺼즈를 상처 위에 대주고 그 위에 건조한 꺼즈를 덮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 생긴 욕창 상처라든지 뭐 이래 좀 3단계 욕창 정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그런 패인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인 상처에 패킹이 필요할 때 젖은 꺼즈로 이제 느슨하게 패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기 대 반건조 드레싱 해서 습한 꺼즈 붙이고 그 위에 약간 반절 정도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는 꺼즈를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습기 대 습기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청결한 열린 상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이 밖으로 탈장됐다든지 뭐 이랬을 때 빨리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열린 상처에서 그냥 상처 보호 목적으로 장기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 응급 상황에서 짧게 적용하는 그래서 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드레싱을 습기 대 습기 드레싱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는 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고 주변 조직이 이제 계속 습해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주변 조직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적용은 하지 않아요. 자, 이제 문제에서 지금 욕창, 화상, 정맥류, 궤양, 2차 유압의 상처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이제 웨트 드라이 드레싱, 습기 대 건조 드레싱이 되겠네요. 답은 3번. 90번 A형 간염 환자 식기세척 소독할 때 감염 예방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 했어요. 우리 간염은 3개, 여러분들 이제 다 구분하셨죠? A형 간염은 경구매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에서 중요한 게 음식 같이 먹지 않고 식기 구별하고 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끓인 후에 씻는다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A형 간염은 음식이나 오염된 물, 뭐 음식 이런 경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 자,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혈액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주사기 취급 시에 주의한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식기세척 소독할 때는 답은 2번 끓인 후에 씻는다는 거. 91번 폐결핵 환자의 전염력이 높은 상태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일단 1번에 결핵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자, 우리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결핵약 복용 후에 한 2주 정도 복용하면 감염력은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복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전염력이 높은 상태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튜베르클린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이거는 이제 결핵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우리 결핵의 진단 검사를 보면 튜베르클린 반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후에 객담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받는 객담은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다. 게다가 처음에 튜베르클린 반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이거는 결핵에 걸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결핵균에 노출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결핵 환자든지. 그래서 튜베르클린 반응 테스트만으로는 결핵 환자라고 진단하지는 않아요. 객단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자,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이 보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확진 검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폐 공동 크기의 변화가 없을 때 어떤 폐를 결핵균이 침범해서 캐비티가 생겼는데 그 크기의 변화가 없대요. 뭐 이걸만으로는 뭐 전염력이 있다 없다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4번에 객단 검사 결과 활동성인 경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결핵균이 확인이 됐다면 이제 전염력이 높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우리 이제 간호들 식이라든지 잘 먹어야 된다 그랬죠.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결핵약은 장기 복용하게 되는데 매일 빠짐없이 복용해야 될 것. 그리고 1차 약제로 뭐 리팜피신, 아이소나자이드, 에단프톨, 스트랩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결핵 환자의 객담은 소각하는 게 가장 좋고 음압격리 병실 사용하고 마스크 가 제일 중요하죠. 호흡기 격리해야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으로는 BCG 예방접종을 피내 주사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결핵은 진단부터 간호까지 약물 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답은 4번. 92번 퇴원 환자가 사용하던 병실을 신규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소독하는 방법은 우리 소독수로 닦고 잘 말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24시간 밀폐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의 병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밀폐 소독하지만 모든 병실을 우리 밀폐 소독하지는 않아요. 문제에서는 게다가 감염병 환자라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93번 체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체위들의 종류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앙화이는 우리 휴식, 수면 시에 하거나 척추 수술, 척추 손상 시 똑바로 눕는 체위죠. 그리고 요추천자 후에 뚫린 경막으로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베개를 뺀 앙화이를 취한다 그랬어요. 자, 파울로스 체위 반자위는 호흡곤란 환자에게, 복이 엎드려 눕는 체위는 등 마사지 시에, 치기는 옆으로 눕는 체위죠. 청골부의 욕창 예방을 위해서. 자, 심스 체위는 항문 노출하는 그런 검사라든지 관장 시에, 슬흉이는 무릎과 흉곽이 바닥에 닿는 거죠. 고양이 자세. 그리고 골반 내 장기 이완이나 태아 위치 교정 같은 것들. 그리고 배횡와이는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거죠. 그래서 복부 검사 시에 주로 사용하고 질 검사나 여성의 인공 도뇨 시에 쓴다는 거. 자, 절석이는 분만 시 우리 산부인과 체위라고 하죠. 그다음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쇼크 치료를 위해서 하지를 상승시켜 놓는 체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후 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했으니까 슬흉이가 되겠네요. 93번의 답은 3번. 94번 우리 소변검사는 거의 매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소변검사의 종류 3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일반 소변검사는 첫 소변을 흘려버리고 중간요를 받는다는 게 특징이죠. 요배양용 소변검사 시에는 배양용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균적인 인공도뇨 해라.
자,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를 할 때는 방광을 비운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24시간 동안 소변을 받는다면 아침 8시에 본 소변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방광에서 지금 모여 있었던 이 소변은 8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시간대부터 만들어져서 모아진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8시에 본 소변은 이전부터 만들어진 소변이기 때문에 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는 소변부터 모아서 다음 날까지 24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소변을 봐서 다 모두 모은다는 거. 자, 그래서 검사가 시작되면 소변을 보고 오게 하고 첫 소변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방광을 비운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는 소변 배양 검체예요. 요배양용 소변 검사네요. 자, 그러면 중간요 이런 거 보고 막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소변 검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체물 30ml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 이건 24시간 소변 검사고요. 답은 4번 멸균적 인공도뇨를 이용하여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답은 4번. 자, 95번 수술 후 환자에게 체위 변경, 조기 이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수술 후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 예방. 우리 수술 후 간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심호흡 기침. 요게 이제 무기폐나 폐렴 같은 것들의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96번 위간 삽입 및 위간 영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체위는 우리 위간 영양을 할 때는 반자위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위간을 삽입할 때는 광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히게 되고요. 환자한테 이제 그 위간이 코를 통해서 들어갈 때 턱을 내리고 침을 삼키라고 알려주면 이게 이제 후두 쪽이 아닌 인두 쪽, 식도 쪽으로 잘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삽입 시에 혹시 기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못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색증이라든지 구역질, 기침,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자, 삽입 길이는 코끝에서 귓바퀴, 검상돌기까지의 길이. 위간 삽입 후 검상돌기 끝부분에 청진기 대고 공기, 이거 물 아니에요. 물 넣어보시면 안 돼요. 공기를 소량 넣어서 공기의 흐름 소리를 위쪽에서 확인을 해본다는 거. 자, 그리고 청진해 보는 거죠, 요거. 자, 매 급식 전 흡인해 봐서 중요한 내용 나와요. 100cc 이하 시에 영양액을 주입해라. 만약에 급식 전에 흡인을 해봤는데 100cc 이상이 나온다면 이전에 위간 영양을 했던 것들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바로 영양액을 주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양 시간을 늦춘다는 거. 그리고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주입이 끝나면 물을 30에서 60cc 정도 주입하고 밥 먹고 나면 우리 30분 앉혀놔야죠. 자, 그래서 96번의 답은 3번. 소화되지 않은 영양액이 100cc 이상 나오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영양액 주입 시간을 뒤로 늦춰라. 그리고 1번에 100ml 이하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2번에 공기 집어넣으면 위팩만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식사 직후에 가래 흡입하면 토해요. 그래서 답은 3번. 97번 우리 경구투약 시 주의사항 했어요. 자,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있어요. 무의식 환자라든지 구토하는 환자, 금식 환자들. 자, 경구투약의 장점을 보면 경제적이고 투약이 편리하면 안전해요. 그리고 지시된 시간 전후 30분 내에 투약하고요. 환자가 투약 거절 시에는 기록하고 보고한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약의 그 투여 방법을 이렇게 그 정제약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투약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투약을 거절할 경우 테이블에 놓고 오셔도 안 되고요. 자, 답은 2번. 98번 편도선 절제술. 우리 편도 특히 이제 구개편도 이게 입이거든요. 혀고요. 이게 위에 치아라고 이렇게 한다면 목젖이 이렇게 있고 요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편도가 존재를 하죠. 자, 이 편도가 너무 이렇게 큰 경우에 기도의 흐름을 막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편도가 또 너무 크게 되면 이쪽으로 감염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편도염 같은 것들도 자주 앓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편도를 요만큼을 절제해내는 이런 편도 절제 수술 후에는 요 편도 부분은 점막 부분이기 때문에 봉합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침이라든지 이렇게 침을 삼키는 행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력이 걸리면서 출혈 같은 것들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부위 통증 출혈 감소를 위해서 아이스 칼라를 제공해라. 그리고 차가운 유동식 우리 아이스크림 그래서 많이 먹이죠. 연식 부드러운 음식 제공해라. 자, 그러면 답은 2번. 99번 산소 텐트 안에 있는 환화간호시 가장 유의할 점 있어요. 자, 산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죠. 타는 것을 도와줘요.
연소를 돕는, 스스로 타진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산소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방에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화재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 같은 것들 반입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99번의 답은 5번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한다. 자, 100번 능동적 관절 운동에서 어깨 관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우리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에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외, 회내, 회전, 내번, 외번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내전, 이제 굴곡 신전은 아시죠? 굴곡은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거, 신전은 두 골의 각이 증가하는 거. 자, 내전은 사지가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이 인체 정중선에 가까워지는 거. 자, 요거 다들 아시죠? 자,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으로부터 가까워 오면 내전, 그리고 멀어지면 외전.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는 전완부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팔꿈치 아래쪽에서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서 뒤집는 거. 그걸 이제 회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는 거. 요걸 이제 회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전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고요. 내번, 외번은 발목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회내와 회외는 전완부에서, 내번과 외번은 발목에서 일어나는데, 자, 발등이 마주 보면 외번, 발목 운동으로 발바닥이 마주 보면 내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깨 관절 운동 문제에서 어깨 관절 운동 물어봤으니까 볼게요. 자, 어깨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과신전이거든요. 과신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관절의 요 어깨 관절의 각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굴곡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신전. 그래서 굴곡 신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회전하는 외회전 가능해요. 이거 외회전, 회전. 그 다음에 안쪽으로 회전하는 내회전 가능하고요. 자, 사지가 정중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외전, 가까워지는 내전 일어나겠죠. 자, 그럼 어깨관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중에서 신전, 굴곡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전, 내회전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답은 2번 회내가 되겠네요. 회내는 팔꿈치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갖고 회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6회 실기 모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